안녕하십니까. 전학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20년 3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시면 햇빛이 지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자외선의 대부분을 흡수함으로써 지표 생물권의 보호를 하는 대기권의 명칭은 했어요. 그래서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대기권이라는 것은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죠. 자, 이 중에서 자외선을 흡수를 해서 온도가 상승하는 층이 어디죠? 성층권이 되겠죠.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44m 높이의 연돌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평균 온도가 250도씨이고 대기 온도가 25도씨일 때 이 굴뚝의 통풍력은 표준 상태의 가스와 공기의 밀도는 1.3kg/m의 삼성이고 굴뚝 안에서의 마찰 손실은 무시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굴뚝에서 통풍력을 구하는 식은 355로 시작되는 식, 이 식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355 곱하기 H 곱하기 273 플러스 TA 도씨 분의 1 마이너스 273 플러스 TC도 분의 1. 여기서 H라는 것은 굴뚝의 높이, 그리고 TA에 273을 더한 것은 가스의 절대치, 그리고 그러니까 대기온도의 절대치, 가스의 절도치의 역수를 취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지금 높이가 얼마죠? 44m. 자, 그리고 대기온도가 지금 25도씨, 대기온도가 25도씨, 그리고 가스의 온도가 250도씨.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하시면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계산한 값은 얼마냐면 22.55 mH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온도를 보정했을 때는 절대 온도로 보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대기오염 물질과 관련된 주요 배출 업종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배출 업종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찾는 거죠. 가번에 벤젠은 도장공업 맞습니다. 그래서 벤젠은 도장공업, 석유정제, 피혁제조, 수지공업이 있죠. 반면에 염소 같은 경우에서는 주유소가 아니고 염소는 농약제조나 화학공업, 소다공업이 가장 대표적이죠. 다번에 시아나수소는 청산제조공업이나 제철공업, 화학공업, 가스공업이 있고, 그리고 이용화탄소는 비스코스 섬유공업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고 레이온 제조업이 있어요.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가번, 벤젠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가번. 자, 그리고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대기가 가시광선을 통과시키고 적외선을 흡수하여 열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보온작용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적외선을 흡수한다고 하면 자외선을 흡수하게 되면 우리가 2차성 오염 물질을 만드는 광학 반응이죠. 그럼 적외선을 흡수한다고 하면 온실 효과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대기오염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가번 SO2라는 아황산가스는 회백색 반점을 생성하며, 그리고 피해 부분은 염육세포, 그리고 피해에는 유리화나 은백색의 광택을 나타내며 주로 해면 연조직에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NO2라는 이산화질소는 불규칙 흰색 또는 갈색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엽육세포에 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HF는 SO2와 같이 잎 안쪽 부분에 반점을 나타내기 시작하며 늙은 잎에 특히 민감하고 밤이 낮보다 피해가 크다고 그랬어요. 일단 HF는 어디로? 잎 끝부분에 피해를 많이 주죠. 아황산가스는 기공으로 침입을 하지만 HF는 잎의 끝, 선단으로 침입하기 때문에 잎의 끝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죠. 자, 그리고 HF 같은 경우에서는 늙은 잎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어린 잎에 영향을 줘요. 그 다음 피해는 우리가 기공을 완전히 열어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밤보다는 낮에, 왕성한 활동을 하는 낮에 영향이 크죠. 왜? 침투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낮에 피해가 크기 때문에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시게 되면 오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오존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존은 오설이죠. 자, 대기 중의 오존은 온실가스로 작용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대기 중의 오존의 배경 농도는 0.1에서 0.2 ppm이 아니고 얼마가 되나요? 0.01에서 0.02 ppm이죠. 왜?
오존의 허용 농도가 0.1ppm이기 때문에 허용 농도의 10분의 1이 배경 농도입니다. 그리고 단위 최적당 대기 중에 포함된 오존의 분자수로 나타낼 경우에 약 지상 25km 고도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층권 중에서도 20에서 30km 지점에 오존의 농도가 얼마로? 10ppm으로 최대의 값을 가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20에서 30km 지점에 들어가는 값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존 전량은 일반적으로 적도 지역에서 낮고 극지방의 인근 지역에서 높은 경량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 다음 황화물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갈로에 가장 알맞은 것은 전 지구적으로 해양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발생원 중 가장 많은 양의 황화물은 갈로 형태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형태냐면 DMS죠. DMS라는 것은 CH32S. 그죠? 그래서 지금 CH3가 메틸기거든요. 두 개가 있으니까 디메틸 설포이드가 되는 거죠. 따라서 CH32S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8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중 지구온난화 지수가 가장 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지구온난화 지수를 GWP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작은 것은 기준물질이 되는 CO2 1.0이죠. 반면에 가장 큰 것은 육불화황 23,900. 그 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육불화황이 23,900의 값을 나타내니까 가장 큰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에 보시면 시정장애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시정장애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를 뜻합니다. 자, 답은 시정장애의 직접 원인은 부유분진 중에서 극미세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극미세먼지라는 것은 입자가 아주 작은 먼지 때문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시정장애 물질들은 주민의 호흡기계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기 계통으로 흡수를 하기 때문에 흡입하는 경로에 따라서 호흡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죠. 답은 빛이 대기를 통과했을 때 시정장애 물질들은 빛을 어떻게 하죠? 빛을 산란 또는 흡수하게 되죠.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 가시거리가 짧아지죠. 그리고 2차 오염 물질이 서로 반응, 응축, 응집하여 생성된 물질들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 그 시정장애에 관계되는 거는 2차성 물질이 아니고 1차성 물질이죠. 1차 오염 물질이 서로 반응, 응축, 응집에서 생성된 물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에 보시게 되면 자, 성면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성면은 전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화성 및 단열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화학적으로 불활성입니다. 활성이 거의 없어요.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굴뚝으로부터 배출되는 SO2가 풍하측 5,000m 지점에서 지표 최고 농도를 나타냈을 때 유효 굴뚝 높이는 단스텐의 확산식을 사용하고 수직 확산 계수는 0.07, 대기 안정도 N은 0.25의 값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나타내는 게 최대 지점에서 5,000m 지점에서의 유효 굴뚝 높이를 나타내니까 Xmax를 계산하는 거예요. 따라서 Xmax라는 것은 유효 굴뚝 높이 나누기 수직 확산 계수의 2 나누기 2-n성으로 표기하죠. 여기서 n이라는 것은 대기 안정도인데 대기 안정도 지수가 0.25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Xmax라는 값이 지금 5,000m입니다. 그리고 CG라는 수직 확산 계수가 0.07이죠. 자, 그리고 n이라는 값이 0.25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시게 되면 유효 굴뚝 높이를 정리해서 계산을 하시면 120.70m라는 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 그래서 Xmax는 Cmax와 더불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되는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에 보시게 되면 산성비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산성비 중에서 옳은 것을 찾습니다. 산성비 생성의 주요 원인 물질은 당연히 산성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요 원인 물질은 황산화물, 그리고 질소산화물, 그리고 HCl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산성비에 대한 내성은 침엽수가 활엽수보다는 강하죠. 그래서 잎이 넓은 식물보다는 잎이 좁은 식물이 강합니다. 따라서 나번은 맞는 설명. 자, 그리고 답안을 보겠습니다.
자, 답을 해보시면 산성비란 정상적인 빗물의 pH 7보다 낮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산성비라는 것은 pH가 얼마죠? 5.6 이하를 뜻합니다. 그리고 산성비로 인해서 호수나 강이 산성화가 되며 물고기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의 생장이 어떻게 되죠? 억제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물고기가 폐사를 하고 토양 같은 경우는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사막화로 이어지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나합은 한 개네요.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주위 대기 조건에 따른 연기의 배출 형태를 옳게 나열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지표면 부근에 대류가 활발하여 불안정하지만 그 상층은 매우 안정하여 오염물질의 확산이 억제되는 대기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표면에서는 활발하고 불안정하고 상층에서는 매우 안정해요. 그러면 연기의 모양을 그려보면 자, 굴뚝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역전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상층이 역전이에요. 그러면 연기는 어디로 내려가는 거죠? 지표면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나요? 훈정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이건 기억이고, 자, 두 번째는 대기 상태가 중립일 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자, 대기 상태가 중립일 때 나타난다는 것은 자, 연기 모양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옆으로 쭉 퍼져서 나가는 원추형을 나타내죠. 원추형. 자, 그래서 역전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훈정형과 원추형이 정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13번에는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기 모양을 나타내 주시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죠. 자, 그리고 14번 상온에서 녹황색입니다. 상온이라는 것은 15에서 25도씨에서 녹황색, 강한 자극성 냄새를 내는 기체로서 공기보다 무거워요. 공기보다 무겁다는 소리는 분자량이 29보다 크다는 소리겠죠. 자, 그리고 표백작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색깔로 나타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 젓갈색을 나타내는 것은 NO2, 그리고 녹황색이나 황록색을 나타내는 것은 Cl2. 그러니까 여기서는 Cl2라는 염소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시게 되면 다음 갈로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지구의 평균 지상 기온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고 있는 태양 에너지와 지구가 기억 형태로 우주로 방출하고 있는 에너지 균형으로 결정된다. 이 균형은 대기 중에 기억, 수증기 등의 기억을 흡수하는 기체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반응인지를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온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실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은 태양의 적외선이냐 자외선이냐, 적외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을 지워요. 그럼 적외선 중에 찾고, 자, 그 다음에 수증기하고 결합을 하는데 온실 효과의 가장 기여도가 높은 기체가 뭐죠? CO2가 되는 거죠. 그러면 CO2를 제외한 나머지를 또 어떻게 하면 되죠? 지우면 돼요. 그럼 정답은 뭐예요? 기억에 빛은 적외선이 들어가고 니은의 가스는 CO2가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팁에 있는 것처럼 온실 효과에 참여하는 빛은 적외선, 그리고 광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빛은 자외선이라는 것을 반드시 비교를 해 주셔야 돼요. 답을 찾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로스앤젤레스 스모그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로스앤젤레스 스모그는 LA 스모그 사건과 같은 말입니다. 그죠? 자, 대기가 침강성 역전 상태다. 침강선이죠. 반면에 런던 스모그는 복사성 역전. 그리고 주오염원은 질소산화물 오존, PAN, 탄화수소 맞습니다. 광화학적 및 열적 산화 반응을 통해서 스모그가 형성이 되었죠. 자, 그리고 라번에 보시게 되면 자, 주오염 발생원은 가정 난방석탄과 화력발전소의 메인이에요. 라번 같은 경우에서는 런던 스모그입니다. 런던 스모그. 자, 반면에 LA 스모그 같은 경우에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올레핀계탄화수소가 반응을 해서 자외선과 반응을 해서 생성되는 오존과 PAN이 문제가 됐죠. 그래서 오존이 가장 최초로 발견된 사건이 LA 스모그 사건이었어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갈로 안에 가장 적합한 물질은 방향족 탄화수소 중에서 방향족이라는 것은 벤젠이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며 환경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고 연소 과정에서 생성되고 숯불에 구운 쇠고기 등이 가열로 금깨탄 식품이나 담배 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석탄타르 등에서 포함되어 있어요.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금깨탄 식품에서 주로 발생되는 가장 대표적인 탄화수소라는 거죠. 자, 어떤 물질이죠? 벤저피렌이라는 발암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가장 대표적인 발암성 물질입니다. 따라서 벤저피렌이 정답.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기를 구웠을 때 구워 먹는 것보다는 건강상으로 봤을 때는 삶아서 먹는 게 여러분들 건강에는 훨씬 유익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워서 먹을 때도 우리가 타게 해서 먹는 거는 정말 몸에 치명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빛의 소멸 계수 시그마 EXT가 0.45 per km, 킬로미터 마이너스 1은 per km와 같은 단위죠. 대기에서 시전거리의 한계를 빛의 강도가 초기 강도의 95%가 감소했을 때, 자, 95%가 감소했다는 소리는 남아있는 값이 5%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때 시전거리의 한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강도는 램버트 비의 법칙을 따르며 자연대수로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식을 보통은 주어지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안 주어졌어요. 그래서 암기를 합시다. 자, I라는 거리 X를 통과한 후의 농도는 I0, 광운으로부터의 광도 곱하기 EXP. EXP라는 것은 우리 계산기 EX를 뜻합니다. 마이너스 시그마 EXT, 빛의 소멸 계수, X는 거리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I라는 거리 X를 통과한 후의 농도가 95%가 감소됐으니까 남아있는 값이 5%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가 들어갑니다. 100EXP. 그래서 여기서 I0는 광운으로부터의 광도니까 100%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시그마 EXT. 시그마 EXT가 얼마죠? 0.45 per km.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거리라는 X를 계산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산을 했을 때,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EXP를 제외한 나머지 항을 여기 놔두고 100을 나눠줘요. 그러면 0.05는 EXP에 마이너스 0.45 단위 빼고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EXP를 없애기 위해서 맞은변에 우리가 역수가 되는 ln을 취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ln 0.05는 마이너스 0.45 곱하기 x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x라는 값은 ln 0.05 나누기 마이너스 0.45를 하면 x라는 값이 산출이 됩니다. 자, 계산된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6.66km라는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공식을 암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19번 안료나 색소, 의약품 제조 공업에서 이용되며 색소 침착이나 손 발바닥의 각화, 피부암 등을 일으키는 물질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은 색소 침착이나 손 발바닥의 각화, 갈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피부암. 따라서 피부에 관계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물질이라는 소리입니다. 뭐가 되느냐면 AS라는 비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되겠죠. 정답은 4번.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피크의 확산 방정식을 실제 대기에 적용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가정에 대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피크의 확산 방정식에 대한 가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염물질은 풀륨, 굴뚝의 높이죠. 연기의 높이입니다. 풀륨 내에서 소멸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시면 풀륨 내에서 방출이 되는 거지 오염물질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에요. 연기를 통해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람에 의한 오염물질의 주 이동 방향은 X축, 그리고 풍량이나 풍속, 온도,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가 없는 정상상태 분포를 가정합니다. 정상상태. 그리고 풍속은 XY, Z 좌표 시스템 내에서 어느 점에든지 일정하다는 가정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정 조건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출제되는 문제가 동일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의 인소 시 과잉 공기의 비율을 높여서 생기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이 공기비가 많이 들어갈 때, 공기비가 큰 경우, 공기비가 작은 경우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되는데, 완전 연소라는 것은 연료와 공기가 이상적으로 들어갔을 때예요. 그래서 불완전 연소는 공기가 적게 들어갈 때, 반면에 공기가 많이 들어갈 때는
완전 연소에 가까운 거지 완전 연소는 아닙니다. 자, 지금 문제 조건에서 과잉 공기 비율을 높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기가 많이 들어갈 때예요. 그럼 여기서 공기가 적게 들어가는 불완전 연소의 조건이 나오면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답은 에너지 손실이 커진다. 답은 연소가스의 희석 효과가 높아진다. 자, 그리고 답안에 보시면 공연비가 커지고 연소 온도가 낮아진다. 답안에 화염의 크기가 커지고 연소 가스 중에서 불완전 연소 물질의 농도가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불완전 연소 물질의 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공기비가 작은 경우죠. 작은 경우.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불완전 연소 시에서 배출되는 대표적인 물질이 뭐가 되는 거죠? CO, HC, 메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가스 중에서 1S의 삼성을 완전 연소했을 때 가장 많은 이론 공기량을 요구하는 것은, 자, 그러면 가장 많은 이론 공기량이라는 것은 반응식에서 가장 많은 이론 산수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최적 대 최적은 산소의 개수에서 0.2를 나누면 이론 공기량이 되잖아요. 그럼 산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론 공기량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에탄, 프로판, 에틸렌, 아세틸렌을 여러분들이 이론 연소를 완전 연소를 시키니까 에탄은 3.5개, 프로판은 5개, 그 다음에 에틸렌은 3개, 아세틸렌은 2.5개의 산소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론 공기량이 가장 많은 것은 산소가 가장 많은 게 정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산소가 가장 많은 것은 나번에 프로판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나라 말로 주어진 화합물을 여러분들이 분자식으로 화학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화학식으로 표현된 물질을 완전 연소를 여러분들이 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체 연료 연소 방식 중에서 예혼합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체 연료를 연소시켰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확산 연소, 예혼합 연소, 그리고 두 가지를 절충한 부분 예혼합 연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혼합 연소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만히 연소 조절이 쉽고 화염의 길이가 짧습니다. 연소 조절이 쉽고 화염의 길이가 짧다. 그다음에 역화의 위험성이 없으며 공기를 예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역화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예열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확산 연소 같은 경우에서는 역화의 위험성이 없고 공기를 예열할 수 있죠. 그래서 나번은 확산 연소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화염의 온도가 높아서 연소 부하가 큰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소기 내부에서 연료와 공기의 혼합비가 변하지 않고 균일하게 연소가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따라서 틀린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를 보시면 가스의 조성이 메탄이 70%, 에탄이 20%, 프로판이 10%인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메탄의 폭발 범위는 5에서 15%, 에탄의 폭발 범위는 3에서 12.5%, 프로판의 폭발 범위는 2.1에서 9.5%, 르샤트리의 법칙을 이용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르샤트리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분자에 나와 있는 V1, V2, V3라는 것은 함량입니다. 함량. 예를 들어서 메탄 70%, 에탄 20%, 프로판 10%처럼, 반면에 분모에 나와 있는 L1, L2, L3라는 것은 뭐냐면 폭발 범위예요. 그래서 하한이라는 것은 작은 값. 지금 여기서 보면 하한 값을 계산했을 때는 메탄은 5%, 에탄은 3%, 프로판은 2.1%를 L에다가 대입하시면 돼요. 반면에 상한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자, 함량은 똑같죠? 자, 상한 값은 5에서 15% 중에 15%, 에탄은 3에서 12.5% 중에 12.5%, 프로판은 2.1에서 9.5% 중에서 9.5%를 대입하면 돼요. 하한 값은 폭발 범위 중에 작은 값, 상한 값은 폭발 범위 중에서 큰 값을 대입하시면 돼요. 함량은 똑같습니다. 분자에 대입하는 것은. 그래서 나온 값을 범위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하한 값을 나타내 보면, 자, 세 가지를 더하면 100%잖아요. 메탄 70, 에탄 20, 그리고 프로판 10%를 넣었어요. 그러면 메탄에 해당하는 하한값 5%, 그리고 에탄에 해당하는 하한값 3%, 그리고 프로판에 해당하는 하한값 2.1%를 대입하니까
L값이 3.93%죠. 이 값은 하한값이에요. 반면에 상한값을 대입하면 함량 그대로 똑같이 넣고, 자, 메탄은 12.5%, 메탄은 15%, 에탄은 12.5%, 프로판은 9.5%. 따라서 계산하니까 상한값은 13.66%죠. 따라서 범위를 나타내라 그러면 하한에서 상한의 범위를 나타내주면 되니까 3.93에서 13.66%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3.93에서 13.66이니까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러샬 테리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폭발 상한과 폭발 하한을 계산하는 문제는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상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체 연료를 찾으시오 그랬어요. 고온으로 가열된 무연탄이나 코크스 등에서 수증기와 반응해서 얻은 기체 연료입니다. 따라서 생성되는 대표적인 물질을 보면 CO, 수소, CO2, H2O가 주 성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을 했을 때 보시면은 수증기와 반응해서 생성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수증기라는 조건에 포인트를 둬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둬서 수성가스라고 매치를 같이 시켜 두시면 돼요.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에요. 주 성분은 CO와 수소와 CO2가 주 성분이 됩니다. 가번의 수성가스. 자,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기체 연료의 확산 연소에 사용되는 버너 형태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우리가 기체 연료 같은 경우에서는 확산 연소가 있고 예혼합 연소가 있고 부분 예혼합 연소가 있어요. 자, 확산 연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버너 형태는 포트형과 버너형 두 가지가 있거든요. 따라서 포트형 버너가 정답.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연소실의 열 발생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열 발생률의 단위를 잘 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 열 발생률은 킬로칼로리 퍼 미터의 삼성 아우거든요. 그러면 단위 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은 단위 최적당 또는 단위 용적당, 그리고 아우는 단위 시간당, 그리고 발생되는 열량이 킬로칼로리 퍼 킬로칼로리죠. 그래서 연소실의 열 발생량은 단위 면적이 아니고 단위 용적, 그리고 단위 시간당 발생되는 열량이 정답이죠.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는 게 두 가지니까 단위 용적당, 단위 시간당 발생되는 열량으로 정의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열 발생률의 단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문제를 푸는 가장 키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28번에 보시면 1.5%의 무게 기준 황분을 함유하는 석탄 1143kg을 이론적으로 완전 연소시킬 때 SO2의 발생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단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이 표준 상태죠. 황분은 전량 SO2로 전환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황산가스를 계산을 하잖아요. 아황산가스라는 것은 S가 산소하고 결합해서 발생된 게 SO2예요. 그래서 S 플러스 O2는 SO2입니다. 그리고 S라는 것은 고차하고 액체는 무조건 킬로그램, 분자량이나 원자량을 쓰죠. 그래서 S의 원자량, 분자량은 32로 동일합니다. 반면에 아황산가스량이라는 것은 최적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아보가드로 수에 의해서 기체는 최적이 22.4로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32kg S가 연소하면 아황산가스량은 22.4S미터의 삼성이 나오죠. 그러면 S라는 것은 지금 보시면 석탄 1143kg 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1.5%. 그래서 1143kg 곱하기 1.5%니까 0.02로 따라서 X. 그러면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시면 12S미터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값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복습. 자, 복습을 했을 때는 내용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를 가지고 내용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 굳이 암기를 안 해도 자주 여러분들 눈으로 보게 되면 저절로 암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일단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정리된 걸 여러 번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적용을 해서 반복적으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그래서 반복 학습이라는 게 가장 수험 준비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복습할 때는 그냥 읽어보고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내용 자체를 정리하면서 복습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